어느 늦은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한 청년이 친구들과 야외 캠핑을 하기로 하였다. 그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밤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기분 좋은 피곤함에 모두 하나 둘씩 잠에 들었다. 청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텐트를 나섰다. 화장실은 캠핑 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오솔길을 따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외딴 곳에 있었다. 길을 걸으면서 청년은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은 더욱 짙게 느껴졌고 청년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에 휩싸였다. 화장실에 도착해 볼일을 본 청년은 그제서야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그는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기분 탓이라며 자신을 달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무언가 기척이 느껴졌다. 마치 그의 발자국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청년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무언가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췄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빛을 바닥에 비추자 그곳에는 그의 거드에 다른 발자국이, 그것도 맨발의 발자국이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청년은 바로 뛰기 시작했다. 텐트로 돌아가 친구들을 깨워야만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달리는 속도에 맞춰 뒤따라오는 소리도 점점 빨라졌다. 뒤에 도착할 즈음 그는 마치 바로 뒤에 무언가가 닿을 듯한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텐트에 도착하여 숨을 고르고 친구들 하나하나를 깨웠다. 숨이 차오르는 탓에 상황 설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진정시켰다. 청년은 가까스로의 정리된 정신으로 친구들에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염려하는 마음에 휴대폰이 플래시를 켜고 함께 화장실로 돌아가 보자고 했다. 모두가 함께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더욱 섬뜩했다. 청년이 보았던 그 발자국들이 화장실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텐트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더욱 이 발자국들은 그들이 걸어온 길보다도 넓은 범위로 퍼져 있었고 마치 모든 방향에서 나타난 듯한 모양새였다. 가슴이 서늘해진 그들은 바로 짐을 싸며 캠핑장을 빠르게 떠났다. 그들은 고요한 밤을 떠나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질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그 후로 그 마을 근처에는 발걸음은 미지 않았고 다신 그 밤의 공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은 여전히 가끔씩 깊은 밤 혼자 걷고 있을 때 그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친구들과의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형성된 소모임에서 만났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왔다. 이번 만남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계획한 언덕 위에 있는 산장으로의 여행이었다. 그곳은 작은 마을의 마지막 가로등이 꺼진 이후부터 시작되는 고요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다. 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무로 만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것들은 이곳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나서 산장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장 주위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숲 너머로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빛나고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중 하나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전설로 흘러갔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예전에는 그 숲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흔했다고 한다. 그 무언가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였다. 산장을 지키는 경비견처럼 그 숲 어딘가를 맴돈다는 것이었다. 그 존재가 왜 그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절대 그 존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웃으며 숲속 산책을 조심스레 계획하게 되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산을 올라갔다. 등산로는 가파르고 때때로 흙길이 미끄러웠지만 정상에 오르자 모든 것이 잊혀질 만큼의 장관이 펼쳐졌다. 내려오는 길에 잠시 쉬어가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규칙적이었다. 그날 밤 산장의 어두운 복도를 걷다가 복도 끝에 있는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을 보게 되었다.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단지 나뭇가지와 그림자의 합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소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세 번째 날, 우리는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 그곳 주민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주민 중 한 명은 그 숲의 중심에는 오래된 사당이 있다며 가끔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 사당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그 사당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마당에 나 있는 바닥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자주 스치듯 지나갔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산장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잠겼다. 손전등으로 대강의 발길을 확보한 우리는 산장 안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무언가가 산장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산장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졌다. 우리는 그제야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깨달았다. 결국 우리는 급히 짐을 싸고 산장을 떠났다. 차를 타고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을로 돌아와서야 산장의 관리인에게 전기가 나갔음을 설명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후로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 숲 속에서 들었던 소리와 눈으로 본 것이 전부 환상이었다고 믿고 싶지만 여전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이후로도 우리는 가끔씩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친구들끼리 추억을 공유하지만 그 이야기는 언제나 농담 섞인 웃음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런 숲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민지.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시골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9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할머니가 있는 동안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도시 생활과는 다르게 여유롭고 평화로웠지만 그곳에서의 그날 밤은 아직도 저를 떨리게 만듭니다. 할머니 댁 근처에는 오래된 버려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낡은 목조 건물로 오래전 화재로 소실되어 폐교된 이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죠. 친구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전해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는 심심풀이로 들을 만한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름 방학의 어느 무더운 날 심심했던 저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그 폐교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장소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자극적인 경험을 위해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는 크게 세 동으로 나뉘어 있었고 저희는 그중 남쪽 건물에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술래 하나와 나머지 숨는 사람들이 있고 오래 버틴 사람이 이기는 형태였죠. 처음 술래가 된 여진이는 생기 넘치는 친구였고 겁이 없기로 소문났었습니다. 저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교실에 숨어보기로 했습니다. 교실은 창문이 깨져 있어서 바람이 드나들고 덕분에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칠판 위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고 교실 중간에는 오랜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교실 구석에 몸을 숨기고는 침묵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는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볍고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진이가 다가오는 줄 알았지만 소리는 교실 앞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긴 호흡 속에서 기묘한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드러운 손이 제 어깨에 닿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길은 차가웠고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도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할머니가 어렸을 적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그 폐교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친구들을 부르며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내려다본 복도 끝에는 여진이를 비롯한 친구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각자의 숨바꼭질 자리에서 나와 하나둘 복도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친구들은 제가 겁에 질려 있었던 걸 보고도 반쯤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려 확인해보니 낯선 번호로부터의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숨자. 순간 소름이 돋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기를 바라며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메시지는 다른 번호로도 오곤 했습니다.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불안함이 커져갔고 그 이후로는 그쪽 방향으로는 아예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로 바빠져 그 사건은 거의 잊혀져 갔지만 가끔 그때 그 감촉과 소리 없는 숨바꼭질 게임은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날 폐교에서 무엇을 봤던 것인지 혹은 진짜로 귀신이 나온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후로도 제 삶 속에서 그날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